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이후락의 증언. 일본의 좌파 월간지 세계 1998년 3월호에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지명관 한림대학 일본학 연구소 소장을 이 잡지의 편집장이 인터뷰한 것이다. 이 기사의 첫머리에 지 교수의 이런 수레가 나온다. 1973년 2월경부터 일본에 망명 중이던 김대중 씨와 야스에 씨 사이가 깊어져 이때 가끔 일본에 오곤 했던 나를 야스에 씨가 김대중 씨와 만나도록 해줬습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서로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는 한국의 정보부가 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문으로 들어오고 김대중 씨가 뒷문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만나게 해줬습니다. 김대중 씨를 처음 일본 저널리즘에 소개하고 일본 사회에 소개한 것은 야스에 씨였습니다. 그때까지 김대중 씨는 일본 사회에서는 거의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스에 씨는 이와나미 출판사 사장까지 지낸 뒤 1997년 죽은 일본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다. 1970년대 세계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그는 특히 김일성과 몇 차례 인터뷰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야스에가 한 김일성과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면 야스에는 언론인이라기보다는 김일성의 말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전하는 대변인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세계 잡지를 통해서 친김일성, 반박정희 노선을 견지해왔다. 1973년 5월호 세계 잡지에서부터 실리기 시작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실과 소문과 과장의 혼합물이었다. 1988년 3월호까지 연재된 이 통신은 일본 지식인들의 한국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한국의 권위 정권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퍼부었던 야스에는 히틀러, 스탈린과 버금가는 인간 도륙의 지옥을 건설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비판은커녕 일방적인 대변에 충실했다. 이런 위선적 자세는 말년의 야스에가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도록 했다. 그런 친김일성 인사가 1973년에 김대중 씨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김대중 씨는 통일론이나 친교 면에서 대한민국의 공식 정책이나 주류 사회보다는 김일성의 것과 일본 내 좌파 지식인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상대적 억압자인 박정희를 절대적 전제자인 김일성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공격했다. 그의 이런 성향은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한국의 주류층을 불안으로 밀어넣었다. (1973년 8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은 납치만 크게 부각되고 왜 이후락 당시 정부부장 측이 납치를 결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깊이 있게 다룬 글이 적다. 그런 점에서 1987년 10월 신동아에 실린 이후락 인터뷰는 좋은 자료다. 신동아 이종각 기자가 쓴 이 인터뷰 기사는 김대중 선생 납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펴는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이란 자료집에 실려있다. 일부를 인용한다. 그럼 여기에서 유신이 단행된 직후 해외에서 반유신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김대중 씨의 어떠한 언동이 국익에 위해스럽다고 여겨져 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는지를 물어보기로 하자. 구체적으로 김대중 씨의 어떤 활동이 그토록 유해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건 내가 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 입장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내가 1972년 5월 24일 날 김일성이를 만났을 때 김일성이 하는 말이 남쪽에는 통일 방식을 달리하는 민주 인사들도 많대요. 이런 말을 합디다. 그때 내가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역시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이러쿵저러쿵 나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뒤 내가 국회에 증언 나가서 김일성이가 말한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는 발언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미국에서 소위 한국민주화 촉진 국민회의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민주인사는 아니고
정말 위험스러운 인사들도 있었어요. 이분이 캐나다에 가도 또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이제 일본에도 만들고, 장차에는 유럽에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국민회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망명정부를 세우자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 솔직히 그때 남북대화에 미쳤어요. 내 목숨을 걸고 평양에 가서 이제 전쟁을 막고 그리고 통일의 길로 서서히 나아가자는 일념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성공시키느냐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무렵일 거예요. 월남에서 월남과 호치민 군대 간의 회담이 끝내 베트공이 참여하는 3자 회담으로 갔는데, 그 당시 LA나 일본에 보내지는 북한 지령은 자꾸 그 조직에 적극 참여하라든지 관심을 표명하라는 지령이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또 상당한 반한 신문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연락이 가는 첩보를 내가 탐지했고, 그럴 때 나는 남북대화를 해오는 당사자로서 느끼기에 이렇게 가다가는 망명정부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그건 다음 문제로 치고, 자칫 잘못하면 김일성이가 남쪽의 박정희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민주인상까지 포함시켜서 3자 회담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가능성이 눈에 환히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북놈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통일에 대해서 딴 의견이 남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해요. 그것이 나에게는 큰 고충이고, 이러다가는 남북대화는 어렵다. 또 해외에서 무슨 조직이든 범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반한 활동, 반정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대로 망명정부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기우도 나에게는 사실상 없지 않았어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결국은 윤리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람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납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해외에서의 김대중 씨 활동이나 조직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은 아닌가요?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김대중 씨의 그 단체는 조직이나 기구를 제대로 갖춘 상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첩보 보고가 들어왔어요. 첩보에는 어떤 경우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있었는지 모르지. 여하튼 그런 보고를 읽었어요. 물론 내가 조금 과대평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미치다 보면 조그마한 것도 크게 보이게 마련이에요. 내가 남북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서느냐 하다 보니까 우리의 취약점이 크게 보일 수 있는 법이에요. 1973년 8월경이라면 이미 그때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 측과는 상당한 간격을 느끼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 부장께서는 그대로 남북대화의 장래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셨습니까? 남북대화는 결국 그때 내가 볼 때는 전쟁의 위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높았느냐? 일선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김일성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연락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내가 그 길을 택했죠. 물론 북한은 남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대화란 것은 길을 터서 어떻게 하든지 넓히기는 쉽지, 길을 한번 연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여하튼 열어놓자. 열어놓고 자꾸 넓혀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가 추진되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북한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나는 남북대화를 넓혀보자 하는 일념뿐이었고, 사실 김대중 씨가 바깥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납치 사건이 없었다든지 했으면 어느 모로나 진전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남북대화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느낌이 상당히 들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쪽 약점을 더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무렵 김대중 씨가 공화국 연방제를 주장한 것도 납치 사건의 한 요인이 됐습니까? 그해 6월 23일 김일성이가 체코 총서기인가 뭔가가 평양에 왔을 때 고려 연방제를 말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에 의한 통일론인 만큼 그것을 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름을 왜 공화국 연방제를 내걸어요? 나는 진짜 기절할 정도로 쇼크를 받았어요. 이제 남북대화는 다 틀렸구나 하는. 난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이 아마 틀림없이 일본에 와서인가 일본에 오기 직전인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공화국 연방제나 대중경제론도 하나의 논의인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런 논의도 있고 저런 논의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사람은 쉽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국가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고, 박 정권이 종신집권이 가능한 독재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김대중 씨는 반독재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비민주적인 요인이 없었더라면 김대중 씨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요원들이 김대중 씨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또 한국으로 돌아가도 절대 아무 일 없다고 몇 번 권고했어요. 김대중 씨의 통일론이 문제였다면 박 정권의 종신 집권 체제인 유신 체제와 남북 대화도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남북 대화할 때는 유신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고, 다만 대화하다 보니까 통일 방안이 남쪽에서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게 이런 체제 갖고는 도저히 남북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란 것을 만들어서 여하튼 간에 통일 방안을 하나로 집약해서 통일 방안은 이거다, 이 외에는 딴 의견이 없다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만 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딴 요소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때 취지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최상이다 생각해서 발상한 거지, 혹자가 말하듯이 유신을 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유신체제 구상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7.4 공동성명에서 10월 유신이 나오기까지는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7.4 공동성명이 나올 무렵입니까? 그것이 9월이에요. 9월 초순입니까? 8월 말, 8월 말이에요. 8월 말에서 10월 17일이 유신이니까 딱 2달쯤인가요? 2달은 안 될 거예요. 처음 구상 단계에서부터 박 대통령과 상의했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통대를 만드는 식으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처음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구만. 그러다가 한 열흘인가 보름 후에 김성진 비서관이 유혁인 씨하고 왔어요. 내가 얘기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해서. 당시 되풀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체제의 골격, 구상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김일성의 통일 방안 일부를 받아들인 김대중. 이유락 씨의 증언을 해석해보면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과 김대중 씨의 공화국 연방제 통일 방안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과 다른 김대중 씨의 통일 방안을 이용하여 북한 정권, 대한민국 정권, 대한민국 내 소위 민주인사의 3자 회담을 제의, 분열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을 염려했다는 것이다. 이런 3자 회담은 한반도의 정치 세력 구도를 2대1로 만드는 것이다. 김일성도 노동당 간부들에게 연방제 통일 방안이 바로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즉, 연방제 통일 방안을 대남 공작에 이용하여 남한 내에서 공산 세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확보해주면 4천만 국민 가운데 2천만을 북한 편으로 돌려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 주민 2천만과 합쳐서 자기 편이 4천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2천만이 되니 자유총선거를 해도 공산당이 이길 자신이 있다는 계산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그동안 김 대통령이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아가면서도 자신의 통일 방안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북한 측도 신뢰하여 정상회담을 수락하게 된 것이다 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이 말에는 진실이 있다. 김대중 씨는 1980년 5월에 계엄 당국에 연행되어가 조사를 받을 때도 자신의 통일 방안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이 통일 방안의 위험성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신임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씨는 자신의 통일 방안이 김일성의 연방 제안과 다른 점을 강조해왔으나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2000년 6월 평양 회담에서 뒤늦게 입증됐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김대중 씨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이뤄내 간다는 중대한 합의를 했던 것이다. 이 합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핵심인 연방 제한의 일부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인정의 연장선상에서 남한 내의 친북 세력이 지난 수년간 대담한 활동을 전개하여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공격해왔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됐다. 즉, 김일성의 통일 방안 일부를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대남 적화 공작에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김정일 정권과 국내의 친북 세력은 이제 선과 선의 연결이 아닌 면과 면의 접촉으로 확대, 연동되어 김정일 정권의 조종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햇볕 정책은 벼랑에 몰린 김정일 정권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기사회생시키고 한국 내의 대북 안보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 김대중 씨 사이의 이해와 공감 때문이 아닐까. 지금 한국에선 1970년대의 박정희와 이후락이 걱정했던 것이 정권 유지를 위한 거짓말이라든지 단순한 기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정일의 연방제를 앞세운 적화 전략과 이에 놀아나는 남한 내의 친김정일 세력의 전략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김정일 정권의 악마성과 구제불능함이 너무나 심해서 그 정권편을 공개적으로 들 수 없게 돼 있다. 웃음거리가 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남한 내의 친김정일 세력은 개혁, 민주, 통일 세력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이런 위장은 끊임없는 거짓말을 요구한다. 거짓말과 위선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세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을 내기가 힘들다. 아무래도 정직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니까 이들이 당당하게 친김정일 간판을 내걸 수 있으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날이 장례식이 될지 모른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와 사회에서 마적단 두목을 사모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맨 정신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퇴임한 김대중 씨와의 계속적인 연계를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지만 김정일 정권의 악마적이고 반민족적인 본질 때문에 그와 협조하려는 세력은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남한 내의 친김정일 세력을 조정하는 한도 내에서 한국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김정일 세력과 그 우호 세력은 광신, 미신, 억지, 사륙, 비인간, 비과학 같은 전근대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수구 세력이 전진하려는 한국 사회를 억지와 광신으로서 계속해서 끌어당길 경우 한국은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세력, 즉 한국 사회의 주류층이 합리와 과학과 자유와 인권을 대표한다면 김정일 정권과 친북 세력은 비합리와 광신과 억압을 대표한다. 그들이야말로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수구 반동 세력인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이 두 세력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선진화인가 후진국으로의 회귀인가를 결판낼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7월 23일 국방대학원 졸업식 유시에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우리와 북계 사이에 상대적인 힘의 균형에 있어서 1970년대 중엽에 가면 피차 간에 큰 격차가 생길 것으로 나는 내다보고 있다. 1976년, 즉 우리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될 무렵엔 경제력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 총생산은 북괴의 4배 내지 5배가 될 것이다. 인구에 있어서도 남한 인구는 북한 인구보다 2천만이 더 많을 것이다. 군사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북괴를 훨씬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북괴도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5년이 흐른 1976년 그의 예언은 거의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1월 24일 박 대통령은 국방부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자신의 통일관을 담담하게 밝힌다. 원고 없이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한 내용의 테이프를 풀어본다.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또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는 추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때리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 떼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올라갈 리야 없지만 그들이 또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됐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그러니 조금 빤해졌다 해서 소강 상태라 해서 안심을 한다든지 만심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정희는 화려한 통일 방안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남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한 객관적 조건을 성숙시킨 사람이었다. 문제는 통일의 결정적 순간이 도래했을 때 대한민국의 지도부와 국민들이 그 기회를 낚아채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이다. 유리한 조건이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 친김정일 세력이 지금처럼 바로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1990년대 10년간은 잃어버린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소련의 붕괴,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 중국의 개혁개방, 김일성 사망, 북한의 대기근 사태로 이어지는 근 10년간의 호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흡수 통일할 각오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지 못했다. 친북 세력의 감언이설, 서독의 동독 흡수가 실패라는 거짓말 등 주류층의 비겁성, 그리고 지도층의 안이한 전략이 첫 번째 기회를 유실시켰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었을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1968년 9월 15일 오전 10시 50분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호주 뉴질랜드 공식 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김포공항에는 조진만 대법원장, 장경순 국회 부의장, 정일건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로제 샹바르 주한 외교사절 단장을 비롯한 외교사절 및 민간 대표들 등 약 700여 명의 내외 인사들이 나와서 박 대통령을 환송했다. 박 대통령은 짙은 회색 싱글, 유교사는 녹두색 한복에 흰 고무신, 큰딸 근혜양은 자주색 교복 차림이었다. 환송객과 인사를 나눈 박 대통령 내외는 비행기 트랩에 올랐다. 큰딸 근혜양이 아빠를 따라 트랩에 오르려 하자 박 대통령은 전속 나온 그부들에게 인사하라고 귀뜸했다. 1968년 9월 16일 오전 10시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최규화 외무장관을 비롯한 15명의 공식 수행원 및 5명의 비공식 수행원과 함께 호주의 페어베인 공군기지에 도착, 3박 4일간의 호주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맞은 캔버라는 한국이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반해 섭씨 13도의 화창한 봄 날씨를 보였다.
공항 주변에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 위에는 솜처럼 새하얀 면양이 점점이 흩어져 풀을 뜯고 있었다. 벚꽃이 만발했다. 박 대통령 내외는 오전 10시 30분 숙소에서 고튼 호주 총리 내외와 함께 한국의 지화수와 목초 개발을 위한 양국 간의 기술 협조 문제를 주제로 약 30분간 환담했다. 박 대통령은 수행한 이계순 농림장관과 김용래 축산국장을 불러 호주의 목초 개발 방법을 검토하여 본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래의 회고. 박 대통령이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크게 염두에 둔 부분이 우리나라 축산진흥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민이 왜 이렇게 못 사는가에 대해서 늘 고심했다. 박 대통령은 그 이유를 쌀, 보리 위주의 농업에서 찾은 것 같다. (1968년 6월 10일) 박 대통령은 권농일 모내기 행사를 위해 수원에 내려갔다. 이계순 농림장관이 차에 동승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우리 농업이 미맥 위주여서 수해나 가뭄 등의 자연 조건에 너무 민감하다. 토지 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축산을 하면 농가 소득이 증대될 뿐 아니라 일본에 소 10만 두만 수출하면 대일 무역 적조가 해소된다고 한다. 이 장관은 축산에 힘을 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소 10만 두만 수출하면 대일 무역 역조가 해소된다고 말한 것은 그 며칠 전 엄민영 주일대사에게서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엄대사는 박 대통령에게 일본에 가서 보니 쇠고기가 부족해 호주, 뉴질랜드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만 있다면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당 $1,000로 계산해서 1년에 10만 두만 수출하면 1억 달러가 됩니다. 대일 무역 역조가 금방 해결됩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번 집념을 가지면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한다. 이날 수원에 내려간 박 대통령은 권농일 행사에서 산지를 개발해서 축산을 진흥하자고 말씀하셨다. 고튼 호주 총리와 환담을 마친 박 대통령은 곧바로 총독 관저를 예방하여 KC 총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총독 관저 접견실에서 호주 주재 외교 사절들을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국 참전 16개국 중 호주에 주재하고 있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터키, 남아공 연방, 스웨덴 등 6개국 대사를 따로 만나 121 사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호주 주재 베트남 대사도 만나 베트남에서의 명예롭고 항구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서 자유아시아 국가들이 결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고튼 호주 총리는 9월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 간의 무역 확대를 위한 강요급 회담을 여는데 합의했다. 이날 한 호주 정상회담과 강요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축산, 산림, 어업 및 문화예술 등 모두 4개 사항에 관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9월 18일 시드니에 도착하여 엔트워드 호텔에서 호주 방문의 마지막 일정을 보낸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날이 밝자마자 수행원을 찾았다. 수행원들은 다음 방문국인 뉴질랜드로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 스위트룸 부근을 지나던 강영규 외무부 아주국장은 박 대통령이 급하게 찾는다는 말에 대통령이 묵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박 대통령은 이후락 비서실장도 들어오라고 해 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옆방으로 가 이후락 비서실장을 급히 데리고 다시 대통령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락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박 대통령은 여기에 있는 가구들을 한번 봐. 전부 일제야 하며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박 대통령은 우리도 가구는 잘 만드는데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더니 대뜸 이동환 대사에게 연락해서 이 나라에서 일제 가구를 연간 얼마나 수입하는지 우리나라의 수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지금 당장 보고하라고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다. 강영규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의 회고. 전날 밤까지 이어진 공식 일정만 해도 피곤할 텐데 박 대통령은 잠들기 전에 방에 있는 가구를 살펴보고 그것이 전부 일제인 것을 알고는 잠이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해들은 이동환 대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대사는 뉴질랜드 대사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상태였다. 몇 시간만 있으면 뉴질랜드로 날아가야 했으므로 일제 가구의 호주 수출 현황을 오전 중에 끝내야 할 상황이었다.
대사관에서 평소에 이런 것을 조사해둘 리가 만무했다. 강영규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의 회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각종 수출 수치 등을 외우고 있다가 장관들에게 질문을 자주 했다.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에 장관들은 평소 잘 알고 있던 숫자도 우물우물하기 일쑤였다. 국무회의 시작 전에 장관들이 숫자를 달달 외우는 진풍경이 자주 벌어졌다. 박 대통령은 대사가 유능한가 무능한가를 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 실적이 곧 대사들의 성적표였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일제 가구의 호주 수출 현황 자료는 귀국 후 보고됐다. 박 대통령 내외는 3일간의 호주 방문을 마치고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시드니를 떠났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 35분 뉴질랜드 오하키 공항에 도착해서 폴리트 뉴질랜드 총독 내외, 홀리어크 총리 내외의 영접을 받았다. 의장대를 사열한 박 대통령은 총독 및 총리 내외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편으로 수도인 웰링턴에 도착, 총독 관저에서 여장을 풀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9월 20일 오전 11시 20분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총리실에서 홀리오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낮에 홀리오크 총리가 국회의사당 벨라미 홀에서 베푼 오찬회에 참석, 250여 명의 뉴질랜드 정부 지도자를 앞에서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와 자유는 구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희구하는 자유민들의 용기 있는 단합에서만 얻어진다고 강조했다. 홀리오크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전쟁과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 새로운 아시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 결과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4일간의 뉴질랜드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발표됐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가축 시범 농장을 세우는데 뉴질랜드 정부가 기술을 원조하고 다음 해인 1969년 한국의 축산 및 초지개발 훈련을 위해 장소를 제공할 것에 합의했다. 두 나라 정부는 축산, 어업 등 1차 상품 분야에서 합작 투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뉴질랜드산 가축류의 대한 수출을 고려할 것을 협의했다. 박 대통령 일행은 21일 오전 비행기로 뉴질랜드 북부 지방인 해밀턴시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홀리오크 총리의 안내를 받아 존스턴 농장, 코마코라우 치즈 공장, 리델 브러더스 낙농 공장 등을 시찰한 후 오후 5시 15분 오클랜드시에 도착했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연방국의 일원으로 6.25 전쟁 때 전투병력을 보내 한국을 도왔다. 호주는 6.25 전쟁 당시 17,000여 명의 전투병력과 항공모함 한 척, 순양함 한 척 등을 한국에 파견하여 339명이 전사했고 1,000여 명이 다쳤다. 뉴질랜드도 육군과 해군 5,300여 명을 파견하여 41명이 전사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베트남에도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있어 한국과는 인연이 깊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가의 정체성을 아시아 태평양에 두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두 나라는 아시아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뿐 아니라 이 지역 공동이익 증대에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 두 나라는 이미 콜롬보 계획에 의하여 한국과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각종 원조를 해오고 있었다. 콜롬보 계획이란 1950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영연방 국가들이 모여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기술과 자본을 원조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호주는 이 계획에 의거해 1967년 한국의 홀덴 승용차 10여 대와 용산 공군의 기기 설치를 위하여 56만 달러의 원조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인천 제2부두 축조에 33만 달러 상당의 준설선 한 대를 원조하기로 승인했다. 한국은 1968년도분으로 산림 토양 조사 사업을 위한 기기 및 실험 기재를 추가로 원조해 줄 것을 신청해 놓았다. 1968년 우리 교민은 호주에 67명, 뉴질랜드에 12명이 있었다. 교민의 대다수는 유학생 신분이었다. 김기배 상공부 사무관, 김종옥 재무부 사무관 등 공무원들은 영어를 배우러 들어와 있었고 그 밖에도 시드니 대학에 유학으로 온 간호사, 기자, 연구소 직원, 기업체 기술자들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콜롬보 계획에 의해 파견됐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선진국을 만드는 조건. 이번 뉴질랜드 공식 방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선진 목축업과 낙농산업 시찰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코마코라우 치즈 공장에 들른 박 대통령은 이곳 공장장에게 공장의 규모와 설립 비용 등을 물어보고 이만한 공장을 정상 가동시키는데 몇 마리의 젖소가 있어야 하는가, 근무 인원은 얼마나 필요한가 라고 묻고는 직접 메모를 했다. 박 대통령은 해밀턴에서 오클랜드까지 330km를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안 주위에 목장이 펼쳐질 때마다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했다. 존스턴 농장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어느 목장을 방문하니 캄캄한 곳에서 소에게 옥수수, 밀기울 등의 사료를 주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먹이를 주는가 하고 물었다. 그곳 관리인은 방목을 하던 소를 수출하려면 살을 찌게 해야 한다.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먹여야 소가 다른 곳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살이 더 많이 찐다고 대답했다. 주위에 웃음이 터졌으나 박 대통령은 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9월 21일 밤 오클랜드 맥킬로이 시장 주최로 열린 만찬회에서 홀리우크 뉴질랜드 총리는 박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너무 자세하고 많은 질문을 해서 대답하느라 아주 혼이 났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회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대양주 방문 이래 처음으로 즉석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현재 베트남을 적화한 후 한국의 마술을 뻗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런 정세 판단에 따라 베트남의 운명은 한국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것은 결국 뉴질랜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베트남이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넘어가면 말레이시아나 태국도 침략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더욱 남하하여 결국 인도네시아에 공산기지가 마련되면 뉴질랜드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냉전 시대를 지배하던 전형적인 도미노 이론이었다. 9월 21일 밤 박 대통령은 숙소인 오클랜드시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공식 수행원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부터 정치도 경제, 외교도 경제, 언론도 경제, 경제제일주의에 총력을 기울여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는 데 온 국민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국토개발의 과업을 후손을 위해 우리 손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바로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위스와 일본, 북해도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아도 축산이 잘 된다고 하니 가서 보고 오도록, 덴마크도 후진국이었는데 옆에 영국이란 시장이 있으니 축산물을 많이 수출하여 지금은 잘 산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큰 시장이 있으니 시장 관계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용래 축산국장은 9월 22일 에어 뉴질랜드 편으로 뉴질랜드 남도로 떠났다. 김용래 당시 축산국장은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로 박 대통령의 축산 진흥 의지를 설명했다. 비가 엄청 오는 어느 날이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경기도 구리에 젖소 목장을 시찰하기로 되어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냇물이 넘쳤다. 박종규 경호실장은 비가 이렇게 오니 내일 시찰은 틀림없이 취소된다.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며 느긋해했다. 다음날 여전히 비가 내렸으나 박 대통령은 구리 젖소 목장을 시찰했다. 목장 앞에 냇물이 넘쳐 차가 건너갈 수 없자 박 대통령은 바지를 훌훌 걷더니 개울을 건너려고 했다. 경호원들과 측근들은 사색을 하고 박 대통령을 말렸다. 다른 길을 찾아 빙빙 돈 끝에 겨우 목장에 도착했다. 뉴질랜드에서 교민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은 한마디 하고 넘어갔다. 당시만 해도 교민들 대부분이 이민보다 유학을 온 학생이었다. 유학생 중에는 어학 연수를 하러 온 사람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를 내며 왜 어학연수에 아까운 외화를 쓰나, 기술을 배워라. 면양이나 송아지 사육기술, 사료기술 같은 것을 배워 조국의 보탬이 되게 해야지 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8인간의 호주, 뉴질랜드 공식 방문을 끝내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남태평양 미국역 사모아 섬에 파고파고에 들러 우리 원양 어부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어부들이 마련한 환영식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조국과 후손에게 보람있는 내일을 물려주기 위한 희생이며 봉사다 라고 말하고 개척자 정신으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일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영규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사모아에는 우리 원양어업의 전초기지가 있었다. 이곳에서 참치를 잡던 선원들은 그들의 사장이 와도 감격할 판이었다. 선원들은 대통령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까지 와서 자신들을 격려하자 그렇게 고마워할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9월 22일 밤 10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23일 오전 호놀룰루의 카할라 힐튼 호텔에서 수행 기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4분의 3인 산을 잘 이용하여 개발하고 연구하면 호주나 뉴질랜드에 못지않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목축 사업 조건이 호주에 못지않아 축산이 유망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유교사는 이 자리에서 그네가 가장 많이 배웠다고 했다. 유교사는 그네가 집에만 갇혀 있어서 일반 가정집 딸보다도 세상을 몰랐는데 이번 여행에서 많이 배웠다며 즐거워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9월 25일 오후 6시 호주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노스웨스트 항공 전세기 편으로 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곧이어 3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사열을 마친 박 대통령은 공항에서 의례적인 연설이 아니 직설적 귀국 보고를 했다.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가 매우 짧은 신생국가입니다. 호주는 지금부터 그 나라를 개척한 것이 180년, 뉴질랜드는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오늘날 지구상의 서구의 어떤 선진 국가보다 조금도 못지않은 훌륭히 개발된 근대 국가로서 그들 국민들보다 높은 생활 수준과 번영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들 두 나라의 개척사를 더듬어 볼 때 지금부터 200년 전 그들의 조상인 서구의 영국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수송기관이 발달되지 않아 엔진도 없는 범선을 타고 대양을 둘이나 셋을 건너서 그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대륙에 도착했을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개발되고 번영된 사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기에는 그 지방의 원주민과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해야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기후 풍토와도 투쟁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들 조상들이 이러한 새 대륙을 발견한 그 자체부터 위대한 사실이지만 그 나라를 개척하는데 강인하고도 끈덕진 그 개척자 정신, 피땀 어린 노력,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들이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국가를 건설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몰려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지만 우리 조상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대마도 같은 섬 하나도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일본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는데 급급했다는 소리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남에게 짓밟히고 침략을 당했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막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나라가 인구 1억이 넘는 아랍 민족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있으면서도 끄떡없이 견디어내는 것을 볼 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왜 이웃으로부터 짓밟히고 침략을 당했던가?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 돌아가 땅 밑에 계시는 조상을 원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더듬어보고 남들이 걸어온 역사에 견주어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냉정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들이 조상을 원망하듯이 우리 세대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기자는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 때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한 기회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것과 같은 생각을 했다. 본격적인 건설의 역사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는 시드니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했기에 하는 의문과 울분을 화두로 하여 자문자답을 해봤던 것이다. 2000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3대 도시는 호주의 시드니, 캐나다의 밴쿠버,
오스트리아의 빈이라고 한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짓는 기준은 역사의 길이가 아니다. 역사의 길이로 치면 당연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야 할 이집트, 인도, 이라크, 중국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길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나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대한민국은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1948년에 세운 것이 최초의 국민국가였으니 나이가 52세에 불과하다. 반면에 미국의 역사는 짧지만 국민국가로서의 역사는 224년이나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선진된 것이 아닐까. 일본이 19세기 후반기 봉건적 막부 체제를 청산하고 중앙 집권적인 국민국가로 다시 태어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인데 우리보다 약 100년이 앞선다. 그 100년만큼 우리보다 선진된 것이다. 호주도 근 200년에 걸친 국민국가 건설의 경험이 축적돼 있으니 비록 죄수들이 시작한 나라지만 우리보다 선진되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처럼 역사의 길이보다도 국민국가의 나이가 중요한 것은 국민국가만이 국가 건설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나 고려는 왕조 국가였다. 국가는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우리들의 조국이 아닌 당신들의 천국이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노예적인 노동의 축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할 수 없다. 국민국가는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므로 국민들이 주인이다. 국민들이 권력자만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란 인식을 갖고 계층과 지역과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가 출현한 것이다. 북한은 국민국가가 아닌 1인 지배체제 하에 전체주의 집단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협박하고 선동해도 자발적인 국민 에너지를 조직하고 동원할 수는 없다. 오늘날 남북한의 차이는 지난 50여 년간 양쪽에서 축적된 국민 에너지의 총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예노동과 자율노동의 차이이기도 하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국민국가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국가의 윤리와 국민의 윤리, 이것이 조화되고 통합될 때 국민국가의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다. 국민은 납세, 병역,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국민국가의 윤리이고 가치관일 것이다. 우리가 아직 국민국가 건설에 도정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수구 세력인 김정일 일파의 도전과 전 근대적 의식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서구는 봉건제도를 거치면서 권력의 공유와 분점,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체득할 수 있었지만 봉건제도를 거치지 않고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바로 국민국가 형태로 넘어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그 이외의 나라들은 권력은 독점하고 그 혜택은 독식하는 것이라는 관습에 아직 얽매여 있고 실용 정신보다는 위선적 명분론이 더 잘 먹혀들 수 있는 토양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가 시작한 조국 근대화는 근대적 물질 토대와 제도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런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 즉 정신적 근대화의 과제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다. 근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2000년 시드니에서 느낀 필자의 감상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제2경제운동. 축산 부문에서 호주 뉴질랜드 방문의 직접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8년 경기도 평택의 매일 유업이 한국 뉴질랜드 낙농 시범 목장을 만들었고 1972년에는 전남 운봉에 한국 호주 면양 목장이 조성됐다. 1964년 서독 방문의 성과인 한독 시범 목장도 1969년에 준공됐다. 박 대통령의 축산 진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자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는 목장 만들기가 유행했다. 김종필 씨는 박 대통령의 축산 정책을 도와줘야 한다며 서산 농장을 개발했고 박종규 경호실장은 경남 고향 땅에 마진흥 농목장을 만들었다. 젖소 같은 대가축 증산에는 그 기반이 되는 사료 확보가 필수였다. 대규모 초지 조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69년 초지법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대단위 목장 개발에 기업가들이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목초의 날과 목초의 노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 동안 45개 업체가 참가하여 대관령의 삼양목장, 북제주의 건영목장, 경기 남양주의 팔당목장 등 전국적으로 14개의 대단위 목장이 개발됐다. 박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가축 증산 계획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대가축 증산 계획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가 소를 한 곳에 모아서 기르는 협동축산단지 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소를 키워왔으니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다. 축산단지를 만들어주면 농민들이 소를 잘 키울 것이다라며 협동축산단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사실 축산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소의 마리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소의 자리 이동에 불과했다. 김용래, 당시 축산국장의 회고. 그렇다고 소를 병아리처럼 대량 증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소는 임신 기간이 길고 새끼를 한 마리밖에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소가 쌍둥이를 낳게 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했다. 당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터졌을 때 소탕된 간첩 호주머니에서 일기가 발견된 적이 있다. 일기 내용 중에 남조선 농민들이 참 못살기는 못사는구나 하는 구절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농림부 송찬원 당시 축산계장의 증언. 박 대통령은 농민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속골을 베기 위해 소쿠리를 지고 산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농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며 탄식을 했다. 박 대통령은 축산단지를 만들면 농민들도 덜 고생하고 소도 늘어날 것이다라면서 축산단지 조성을 서두르라고 말했다. 축산단지는 3년에 걸쳐 전국 각지에 196개가 조성됐다. 3년쯤 지나니 단지 소유주와 주민들 간의 소 분양 문제로 갈등이 심각했다. 축산단지 소유자는 정부에서 분양받은 소의 50%는 자기가 소유하고 나머지 50%를 주민들에게 분양했다. 주민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반발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축산단지의 실패로 박 대통령은 무척 상심했다. 소를 길러 수출하려던 박 대통령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닦아놓은 축산 기반은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에 큰 발달을 가져왔다. 우유의 대량 생산으로 남양분유 같은 유업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우유를 자체 생산하게 되어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왔다. 송찬원 씨는 당시 안성의 한독 시범 목장에서 낙농 기술을 전수한 사람들 거의 전부가 낙농을 시작했다. 지금의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 목장은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현재 국내 우유 수요의 90%를 이런 목장이 담당한다고 했다. (1968년 9월 27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제9차 무역 확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무역전쟁이라는 문제가 깔려있다. 이런 시대에 모두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10년 전부터 털을 닦아놓은 사모아 어장에 자유중국의 어선들이 진출해 지금은 우리를 앞서려고 한다면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안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했다. 첫째,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품목당 거래 회전이 적은 시장에는 종합무역상사가 진출하여 더 힘을 기울일 것. 둘째, 해외에 나가는 통상사절단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계획 아래 적어도 상품의 견본 정도는 가지고 가서 직접 상담을 할 것. 셋째, 외국 주재 무역진흥공사 직원에게 충분한 활동비를 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통상사절단이 예방이나 시찰만 하지 말고 귀국 후에 상담 결과를 매듭지으라고 말하고 해외 사무소 활동비 월 250, 300달러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9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2경제운동 실천 국민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인간 개조 없이는 근대화와 민족 중흥이라는 역사 창조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어렵다고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제2경제운동은
우리의 지상과제인 조국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국민 하나하나가 민족의 주체의식을 확고히 하자는 운동이요. 사회적 연대의식을 투철히 선양하자는 운동이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자세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인이 부당한 사행심에 사로잡히거나 언론인이 정론을 펴지 못하고 선동적 언사로 대중을 기만하는 등의 낡은 인습을 과감히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제2경제운동의 불길이 타올라야 한다. 이 운동은 단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속하여 자발적으로 생활에 뿌리내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제2경제운동이란 조언은 실물 경제를 제1경제로 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윤리를 일컫는 것으로서 일종의 정신개조운동이었다. 9월 30일 박정희 대통령은 51회 생일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아침부터 장기영 IOC 위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직무를 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국무위원, 당 간부, 군 수뇌부들로부터 생일 축하 인사를 받은 뒤 청와대 기자단을 초청해 점심을 같이 했다. 기자들이 청와대가 외국 원수들의 관저에 비해 낡고 비좁으니 신축할 의사가 없냐고 박 대통령에게 물었다. 박 대통령은 내가 물러난 뒤 다음 대통령이 짓겠지 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동석한 유 여사는 청와대 신축안에 찬석했다. 유 여사는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총독 관저에서 숙박하면서 환대를 받았다면서 청와대 안에도 외국 원수들이 묵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생일날은 당사자를 공격하지 않는 법이라며 화제를 돌려버렸다. 청와대 대식당에는 신민당 당수 유진호 씨와 대중당 당수 서민호 씨가 보낸 화환도 보였다. (20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새로 단장된 여의도 민족의 광장에서 거행됐다. 박 대통령은 제병지휘관 김희덕 육군 중장이 지휘하는 육해공, 해병대와 새로 편성된 향토 예비군 장병, 주월 한국군 대표부대, APC 인원수송 장갑차, 8인치 자주포, 150mm 평사포, 새로운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 등 약 2개 사단 병력을 열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4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시범론에 나가 벼베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보고서나 이론만 갖고 농민을 지도하는 농촌 지도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살아있는 지도자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농촌 지도원들을 농산물 재배에 성공한 현장에 1, 2주 정도 파견하여 현황을 살피고 기술을 습득한 후 농민을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벼베기를 마친 박 대통령과 참석 인사들은 논둑에 마련된 천막에서 막걸리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보리나 밀도 주식이 될 수 있게 식생활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5일 1968년도 추곡 수매 가격을 80kg 한 가마당, 전년도보다 17%가 인상된 4,200원 선에서 검토하도록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1968년 10월 31일 박 대통령은 쌍용시멘트 동해 대단위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치사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축산이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울분을 쏟아놓았다. 나는 조금 전에 이 공장에 오기 전에 강릉에서 출발해서 헬기로 대관령 목장을 가보고 이제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축산을 장려해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에 지금 목장이 있는 지대는 높이 800m 내지 1000m 이상이 됩니다. 지금 눈이 와서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훌륭한 목초가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마리의 소와 면양이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학자, 무슨 축산학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여러 번 한국의 축산이 되겠느냐, 한국에서 축산을 장려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기회에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계획을 한번 써서 내보라고 교섭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전문가들은 모두 안 된다는 얘기뿐입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엄연히 대관령 1000m 높은 고지에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거기에 훌륭한 목초가 자라고 있고 소와 면양이 지금 목초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만한 조건이면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축산이 안 된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일절 만나지 않고 그 사람 얘기는 이제 듣지 않기로 오늘 대관령 꼭대기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되겠다 하는 자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조건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